보이나? 보이시죠? 네, 보이네요. 예.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8시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할 내용은 강한 연결 요소라는 주제고요. 예, Strongly Connected Component라고 하고 이제 보통은 줄여서 SCC라고 많이 부르죠. SCC. 예, 이제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SCC 얘기할 때 도대체 SCC가 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시면 이제 오늘 아마 SCC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제목은 SCC인데 SCC 말고도 이제 제가 다루는 주제가 예, 그 뭐지? 위상정렬이라는 주제도 따로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앞부분은 위상정렬에 대해서 다루고 뒷부분은 SCC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SCC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예, 잘 따라오시고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뭐 제가 딱 2시간 하고 방송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나중에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도 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예, 부담 없이 질문을 해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좋은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고요. 네, 첫 번째 문제. 문제가 짧아서 그냥 여기다가 다 집어 넣었어요. 다 읽는데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 여기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들 빨리 불러서 예, 빨리빨리 라이브 스트리밍 참여하라고 예,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이번 신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다들 다 같이 예, 열심히 해서 힘냅시다. 파이팅 해요. 무려 20명. 이거 전체 여기 있는 방이 78명인데 저 처음에는 50분 저기 시청하고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에. 처음 딱 1회차 강의할 때. 그때는 50명 들어와서 했었는데, 예. 그래도 저번 주보다는 낫네요. 저번 주는 10명? 처음에 시작할 때 10분 정도 이제 시청해 주셔갖고, 예. 저 많이 약간 디프레스도 했어요. 제 강의가 재미가 없어갖고, 이거 사람들이 그래요? SCC도 하긴 정수론보단 무겁진 않지. 예, 그래도 나름 쉬운 주제 갖고 갔는데 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예, N명의 학생들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키를 직접 잴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그냥 대보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대봐서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다. 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더 큰지 알 수가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두 사람끼리 비교한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순서로 키를 세우는 것이 맞겠느냐. 이 모든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그 키 순서대로 줄을 세우려면 이제 어떤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되겠느냐. 이때 답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아무거나 출력한다. 예, 문제 이해 다 되셨나요? 뭐 문제 이해 안 되셨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키를 비교한 결과가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이런 결과는 안 주어지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더 크다.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C가 더 크다. C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가 더 크다. 이제 이런 경우는 안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주어질 수가 없겠죠. 이 뜻은 이제 A보다 B가 크다는 거고 B보다 C가 크다는 건데 C보다 A가 클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 이해 다 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 문제예요. 얘는 사실은 왜 그래프 문제냐? A가 있고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사람들을 이제 노드로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정점으로 나타내 보고
A가 B보다 작다, B가 A보다 크다, 이거를 화살표로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관계로 나타낼게요. 뭐 B가 D보다 크다, 뭐 이제 이런 화살표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에서 B를 거쳐서 E로 갈 수 있는 이런 화살표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결국엔 A가 E보다 작다라는 뜻이잖아요. A가 E보다 작다. 왜냐면 A는 B보다 작고 B는 E보다 작으니까 A는 E보다 작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A, B, C, D, E를 어떻게든 줄을 세웠을 때, 여기 A, B, C, D, E를 줄 세웠을 때 A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E보다는 반드시 앞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작은 순서, 큰 순서 이제 이렇게 세웠을 때 A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E보다 앞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로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모순 없이 모든 친구들을 여기다가 줄을 세울 수가 있을까? 5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줄을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학생이 누군지 살펴볼게요. 여기 이렇게 A, B, C, D 5명이 있으면 가장 앞자리, 여기에는 누가 올 수 있을까요? 가장 앞자리, 이렇게 5자리가 있죠 지금.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장 낮은 곳,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학생 키가, 여기가 가장 키가 큰 학생. 이때 가장 작은 쪽에 오는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해서 여기에 올 수 없는 학생은 누가 될까요? 여기에 올 수 없는 학생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올 수 없는 학생. 누가 올 수 없냐고 하면은 이제 B. 이 친구 못 오죠 지금. 얘 못 와요. 왜 여기 못 오느냐? B가 여기 오면은 B보다 작은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A가 B보다 작고 C가 B보다 작은데 그럼 B 앞에 A도 있고 C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B가 여기 와버리면 A랑 C는 갈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B는 여기 오면 안 돼요. 같은 이유로 D도 여기 오면 안 되고 E도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면은 B, D, E를 제외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이 앞에 올 수 있느냐? 예, 올 수 있습니다. A도 여기에 올 수 있고 모순이 일어나지 않죠. A가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C랑 A는 지금 키 순서를 모르잖아요.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예,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 더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A가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C가 이 뒤쪽에 올 수가 있어요. 이 뒤로. 바꿔서 C가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A가 이 뒤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앞으로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학생은 A 혹은 C가 됩니다. 예, A 혹은 C. 이런 학생들이 줄에 가장 앞에 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을 다 찾아보면 A를 일단 줄을 세웠어요. A를 줄을 세웠다는 뜻은, 줄을 세웠다는 뜻은 이제 이 그래프에서 A라는 노드가 없어졌다는 뜻이죠. 이렇게. 얘를 빼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A는 줄을 섰으니까 이제 이 남은 4자리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고 학생 4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은 요 그래프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만. 예,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올 사람은 누가 있을까? 다음으로 올 사람은 못 오는 사람을 또 찾으면 되죠. D가 못 오죠. 또 D가 못 와요. 왜냐면 D보다 작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가 또 못 옵니다. 그리고 B도 못 와요. 왜냐면 B보다 작은 사람이 있죠. C가 B보다 지금 작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못 오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C가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C가 줄을 섰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잘라서 A랑 C를 이 그래프에서 없애고 나머지 그래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나머지 그래프에서 올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봤더니 D가 못 오네요. 이제 D가 못 와요. 왜냐면 D보다 B가 작기 때문에. E가 못 오죠. E보다 B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음으로 올 사람은 B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잘라서 또 얘 B를 없애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제는 D 또는 E가 누구나 와도 되죠. 왜냐면 D보다 작은 사람도 없고 E보다 작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매 이터레이션마다 줄에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 그래프에서 줄에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을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지워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또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남은 그래프에 대해서 줄에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얘를 또 찾고 지우고 얘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얘는 어떻게 찾을까요?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찾는 과정을 말씀드렸죠. 바꿔 말해서 가장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올 수 없는 사람. 예,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왜냐면 이 사람을 찾고 나면 얘 빼고 나머지 애들이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보다 작은 사람이 있는 사람. 즉 화살표가 이렇게 연결된 화살표. 이제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헤드라고 부르고 얘를 테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나랑 연결된 화살표 중에 헤드가 내 쪽으로 있는 거, 화살표 쪽이 나한테 있는 거, 누가 나한테 화살을 쐈어요. 그래서 내가 맞았어요. 그럼 맞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화살이라도 맞았으면, 이렇게 맞았으면 얘는 가장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줄의 가장 앞에. 가장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맨 처음 이 그래프에서 생각해보면 B는 A가 쏜 화살을 맞았죠. 지금 아파요. 그래서 얘는 맨 앞에 못 와요. D도 C한테 쏜 화살, C가 쏜 화살, B가 쏜 화살 맞았죠. 두 방에 맞았어요. 얘도 못 와요. E도 이 화살을 맞았죠. 그러니까 얘도 맨 앞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제외하고는 A랑 C, 얘네 둘이 줄의 가장 앞에 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매 이터레이션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본 다음에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또 지우고, 그 사람을 지울 때는 연결된 화살표도 같이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일단 모든 화살표들에 대해서 모든 노드들이 어떤 화살표에 맞고 있는지를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성 개수 m개. 얘를 매 이터레이션마다 돌아야 돼요. 그쵸? 그런데 이터레이션은 총 몇 번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학생 수가 n명이기 때문에 한 명 지우고 나서 모든 화살표를 보고, 사실 반대죠. 모든 화살표를 보고 한 명을 지우고, 모든 화살표를 보고 한 명을 지우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화살표를 보는 과정이 n번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총 몇 번 일어나는 거 하니 학생 수만큼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nm이 됩니다. 시간 복잡도 5nm. 느려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거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냥 같은 그래프를 가지고 올게요. A, B, C, D, E.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줄의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을 지우고, 그 다음에 다음 남은 그래프에서 다시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왜 그러면 도대체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느렸을까요? 왜 nm이나 걸렸을까요?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은 여기에 지금 불필요한 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이 도대체 불필요하길래 도대체 매 이터레이션마다 n번씩 보는 이 nm의 이터레이션이 어디가 지금 불필요하길래 이렇게 느릴까요? 만약에 처음에 A를 지웠다고 해봅시다. A를 지웠어요. 처음에 A를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때 화살표 중에 지워지는 화살표는 누구뿐이 없냐면 A랑 연결된 화살표, A가 쏜 화살, 이 화살만 지워져요. 나머지 화살들은 지워질 리가 없죠. 왜냐면 사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라진 사람은 지금 A밖에 없잖아요. 줄 앞에 이제 A를 세우면 A가 이 그래프에서 지워질 텐데, 그렇다는 뜻은 지워지는 화살은 A가 쏜 화살만 지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 매번 우리가 누가 화살에 맞았는지 모든 화살에 대해서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A가 쏜 화살 말고 다른 사람이 쏜 화살은 검사를 해봤자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그 결과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B가 아까 화살을 쏴서 D랑 E를 맞췄잖아요. A를 지우고 나서도 B가 쏜 화살은 D랑 E를 맞출 수밖에 없어요. 얘랑 얘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B는 안 사라졌으니까. 화살을 쏜 사람이 안 사라졌는데 어떻게 화살이 사라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지워졌습니다. A가 지워졌다는 뜻은 그 다음으로 매 간선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매 간선마다 모든 노드를 보는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아, 질문이 아니고 대답이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예, 맞아요. 매 간선마다 모든 노드를 보는. 그러니까 모든 노드로부터 모든 간선을 보고 또 그 간선이 누구한테 맞았는지 보는 이 작업이, 일련의 작업이 지금 비효율적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A를 지웠으면 얘가 쏜 화살만 지워져요. A가 어딘가로 쏜 이 화살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뭔가 바뀌는 친구들은 누구뿐이 없냐면 B. 이 친구들만 바뀌는 거예요. A가 쏜 화살에 맞는 친구들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있는 B는 바뀌지 않죠. A가 화살을 쐈는데 A가 지워졌어요. 이 화살은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C한테 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는 그 다음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원래는 A랑 C가 동시에 올 수가 있었어요. 앞에 A랑 C가 올 수 있다는 뜻은 그 다음으로는 A랑 C가 또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A가 줄을 섰으면 C가 올 수 있고 C가 줄을 섰으면 A가 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다음으로 올 사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A랑 C는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아무 때나 줄을 세워도 돼요. 앞에 하나씩 끌고 와서 이렇게. 이 다음으로 또 줄을 서야 되는 친구는 누구뿐이 없냐? A를 지우고 나서 화살을 지웠더니 B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얘는 화살을 계속 맞고 있잖아요. C한테.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요. 그러면 A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C가 지워질 때 이 타이밍에 C는 화살을 2방 쐈는데 이 화살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바뀔 가능성이 있는 친구는 B랑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B를 확인해 볼게요. B는 지금 화살을 원래 2방 맞았는데 A도 화살을 없앴고 C도 화살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을 더 이상 맞고 있지 않으니까 B도 이제 이 다음으로 올 친구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럼 D는 어때요? D는 원래 화살을 2방 맞았었는데 지금 C가 쏜 화살, 이 화살만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화살 아직 맞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직 그 다음에 못 와요. 왜냐면 아직 화살이 남아있으니까. 맞고 있잖아요. 지금 맞고 있는데 어떻게 와요? 이 앞에. 내가 맞고 있는 이 화살이 없어져야 그 다음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 화살이 있다는 뜻은 나보다 작은 애가 아직 줄을 안 섰다는 얘기니까. 그쵸? 나보다 작은 친구들이 모두 다 줄을 서야 그 다음으로 비로소 내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아이디어 혹시 이해되셨나요? 예, 이제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이해되셨으면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가 이해되셨으면 이제 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는 예, 감사합니다. BFS 혹은 DFS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예, BFS나 DFS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설명할 때는 BFS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BFS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BFS는 너비 우선 탐색이고 DFS는 깊이 우선 탐색이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초급반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BFS랑 DFS 개념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만약에 BFS, DFS가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예, 너비우선 탐색을 하려면 일단 Q가 하나 필요하죠. Q를 하나 준비합니다. Q예요, 우리의 Q. Q를 하나 준비해서 일단 이 처음에 그래프에서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친구들로 가능한 애들을 다 골라요. A랑 C가 가장 앞에 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가능한 친구들이죠. 왜냐? 화살을 맞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A랑 C를 여기다 놓습니다. A랑 C를 Q에다가 넣어요. BFS니까 Q에서 하나 꺼내서 방문을 해야죠. 그래서 A를 방문합니다. 방문을 한 순서대로 줄을 세울 거예요. A를 방문해요. 그러면 Q에서 A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A랑 연결되어 있는 이 친구 있잖아요. 얘를 없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봤더니 B는 여전히 화살을 맞고 있어요. 이때 여전히 화살을 맞고 있다는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 이때 판정을 못하면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모든 간선을 보면서 얘가 진짜로 화살이 맞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B가 이 화살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살을 맞고 있다는 걸 어떻게 판정을 할 것이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정을 하면 되냐? 이 알고리즘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프를 다 만들 때 현재 맞고 있는 화살의 수, 즉 인접한
화살표 중 헤드의 수, 현재 맞고 있는 화살의 수를 다 세서 저장해놔요. 각각 노드마다. A는 지금 맞고 있는 화살의 수가 0개죠. 0을 저장해 놓습니다. B는 2개예요. D도 2개입니다. C는 0개, E는 1개네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놔요. 그럼 A를 Q에서 꺼내서 A와 인접해 있는 모든 애들을 볼 때 B를 봤어요. 그러면 화살을 하나 지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B에 2라는 숫자가 서 있었는데 이 수를 1 감소시켜서 1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B는 원래 2발의 화살을 맞고 있었는데 A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직은 한 발이 아직 한 발 남은 거죠. 예, 아직 한 발을 맞고 있다. B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이 다음으로 올 수가 없는 친구죠. 그러면은 B는 아직 아쉽지만 줄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Q에다 넣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A를 Q에서 뺐는데 얘 인접한 친구들을 봤더니 뭐 넣을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냅둬요. 자, 그 다음에 C를 빼냅니다. C를 빼냈어요. 자, 그럼 C를 봐야죠, 또. 그래서 C에 인접한 애들을 또 봐요. 얘랑 얘가 인접해 있대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접해 있는 친구들, 이 인접해 있는 친구는 화살이 하나 없어질 거잖아요. C가 그래프에서 00 없어질 거니까. 얘는 화살이 하나 사라질 거예요. 한 발 있었는데 그 한 발이 없어져요. 이래서 0이 됩니다. 이래서 0이 되는 순간 얘는 뭐예요? 화살이 맞고 있지 않는 거죠. 화살이 맞고 있지 않기 때문에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얘는 어때요? 얘 D는 어때요? C가 쏜 화살을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2에서 1이 되는 거죠. 2에서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어요. B가 쏜 화살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아직 줄을 안 섰잖아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줄을 서야 내가 줄을 설 수 있기 때문에 D는 아직 안 돼요. Q에다 넣지 않습니다. 자,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B를 또 Q에서 빼요. B를 Q에서 빼고 나면 역시 얘랑 인접해 있는 화살표들을 다 보죠. 그래서 D를 봐요. D는 1에서 0이 됐네요. 아, 그러면 D는 이제 줄을 설 수 있어요. Q에다 집어넣습니다. E도 1에서 0이 됐네요. 자, 그럼 E도 줄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에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D를 꺼내고, 인접해 있는 애들이 없죠? E를 꺼내고. 예,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됩니다. 줄을 잘 섰죠? 네, 여기까지 알고리즘 이해되시나요? BFS를 이용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이렇게 세우면 언제든지 줄을 잘 셀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없어질 때마다 내가 쏜 화살들 다 지우고 나가잖아요. 내가 쏜 화살들도 다 지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 맞고 있던 화살이 일씩 계속 줄어드니까 연계가 되는 순간 탈출을 하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안 일어난다면 어떤 경우겠어요? 그래프가 남아있는데 지금 화살에 아무도 맞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뜻은 뭐냐? 서로서로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로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들 맞은 화살이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되니까 화살이 0인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하면 111이 되니까 이런 경우는 그 BFS를 이용해서 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경우는 주어지지 않죠. 왜냐? 이런 경우가 있다는 뜻은 결국에 입력에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크고 얘가 얘보다 클 수는 없죠, 지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드는 시간 복잡도는 일단 현재 맞고 있는 화살의 수, 이거 다 저장해 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 간선을 보면서 이 간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간선의 헤드 쪽이 어디인지, 화살 쪽이 어디인지, 누가 맞고 있는지 그거를 봐서 얘에다가 1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 간선도 봐서 1 증가시키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처음에 이 화살의 수를 다 구하는 데에는 M의 시간 복잡도가 걸릴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BFS 하는 거는 그냥 BFS 할 뿐이죠. 얘를 꺼내서 그 다음 한 일은 얘랑 인접해 있는 모든 간선들을 본 거예요. 그럼 각각의 간선은, 하나의 간선 입장에서는 언제 봐지냐? 이 테일 쪽에 있는 이 친구가 줄을 설 때, 즉 Q에서 빠질 때, 이때 이 간선이 한번 탐색이 되고, 그 이후로는 이 간선 절대 탐색 안 되죠. 그 전에도 탐색 안 될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BFS의 시간 복잡도 역시 5M이 됩니다. 뭐 정확히는 5N 더하기 M이겠지만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BFS의 시간 복잡도, 즉 V 더하기 2로 전체 과정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복잡도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맡고 있는 화살의 수, 이거를 다 저장해놔요. 현재 맡고 있는 화살의 수. 이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인디그리라고 얘기합니다. 인디그리. 디그리. 아, 이거 아닌데? 인디그리. 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맞나요? 미치겠네.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예, 아무튼. 예. 인디그리라고 불러요. 만약에 어떤 노드의 입장에서 화살을 3방 받고 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화살을, 쪽팔려. 예, 화살을 3방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인디그리가 몇이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예요, 인디그리는. 예, 인디그리가 있으니까 아웃디그리도 있겠죠? 아웃디그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 그래프에서는 방향이 있는 그래프. 지금 그래프가 방향이 있잖아요. 지금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 간선에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인디그리랑 아웃디그리를 셀 수가 있어요. 인디그리는 나한테 들어오는 간선의 수. 이렇게. 내가 맡고 있는 화살의 수. 아웃디그리는 내가 쏘는 화살의 수. 이렇게 하면 화살 2방 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 아웃디그리는 2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인디그리랑 아웃디그리를 다 세줄 수가 있어요. 각각의 정점 입장에서.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인디그리를 다 세주고 나서 인디그리가 0인 친구들을 여기다 넣는 거죠. Q에다가. 그리고 Q에다 빼면서 얘랑 인접해 있는 정점, 얘 아웃디그리만큼 보는 거예요. 얘가 쏜 화살들만큼 봐서 그 화살 앞에 있는 친구, 이 친구의 인디그리를 1 줄여주는 거예요. 왜냐? 얘는 그래프에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에서 없어지면 간선도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없어진 간선 빼기 1 하는 거죠. 그래서 얘에 적어놨던 현재 맡고 있는 화살 수를 빼기 1 해서 이제 수를 갱신하는 거예요. 얘는 2에서 1이 되고, 만약에 1에서 0이 되면 한 발 남았었는데 그게 0이 되는 순간 얘는 줄을 설 수 있다는 얘기니까 Q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위상정렬이라고 불러요. 위상정렬이라고 부릅니다. 토폴로지컬 소트 라고 불러요. 위상정렬. 예, 그래서 위상정렬은 BFS로 구현할 수도 있고 DFS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DFS로 구현하면 그냥 재기함수로 구현하면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제 BFS로 구현을 하면 이제 Q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재기 호출이 없는 거고. 예, 물론 스택을 이용하면 재기 호출이 없는 DFS도 구현할 수 있겠지만, 예, 아무튼 원하는 대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BFS나 DFS를 쓰면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선형 시간 안에 이 위상정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위상정렬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그래프가 있었는데 위상정렬에 실패했어요. 위상정렬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 이 정점이 5개여서 5명을 이렇게 줄 세우고 싶었는데 줄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2명밖에 못 썼어요. 나머지 3명 뭐 하고 있냐? 아직 서로서로 화살 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로서로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특정한 그래프, 이런 형태가 있는 그래프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얘네들을 갖고 있는, 서로서로 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는, 뻘짓하고 있는 거죠. 이런 뻘짓하고 있는 얘들의 있는 그래프는 절대 위상정렬을 시킬 수가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0인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다 화살을 맞고 있으니까 아파갖고 여기 들어오질 못해요. DFS가 간선 삭제, 사실 BFS도 간선 삭제는 없어요. 간선은 삭제 안 해도 돼요. 왜냐? 그냥 얘 지울 거야 하면은 얘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 보면서 모든 정점에 대해서 빼기 1 해주면 되잖아요. 얘 적어놨던 인디그리 빼기 1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간선을 삭제할 일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는 이제 그래프에서 없어지는 친구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이제 굳이 삭제를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세한 구현은 그거 제가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그냥 연결되어 있는 친구를 보고 얘의 인디그리는 1 빼진다, 이제 이거를 계속 적어 놓으시면 돼요. 예. 예, 아무튼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 데서는 제가 위상정렬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런 형태를 유식하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예,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위상정렬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클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위상정렬을 할 수가 없고, 반대로 얘기해서 위상정렬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위상정렬을 할 수 있다? 위상정렬을 할 수 있다. 가능. 이 뜻은 뭐예요? 이 그래프가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다. 그렇죠. 사이클이 없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이 그래프를 또 유식하게 뭐라 그러냐? DAG라고 부를 겁니다. 예, 아주 멋있어 보이죠? 사실 별거 없는데.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우리가 DAG라고 부를 거예요. DAG.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 Directed, 방향이 있는 Acyclic,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다.
그래서 DH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우리가 이제부터 DH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위상증렬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DH가 주어졌을 때 이 친구들을 화살을 안 맞는 순서대로 정렬해라. 줄 세워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위상증렬 어디다 쓸 수 있냐? 이런 데서 쓸 수 있어요. 게임에서. 이거 게임이죠, 지금. 무슨 게임인지 말 안 하겠는데. 예, 지금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여기 있는 기술. 이 고급 탄도학. 얘 발전시키고 싶으면 뭘 이미 했어야 돼요? 핵분열을 했어야 되죠. 이거를 익혔거나 얘를 익혔어야 돼요. 얘를 익히고 얘를 익혔어야 돼요. 얘 이거 뭐예요? 지금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줄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제 곧 좀 있으면 수강 신청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저희 학교 전기전자공학과의 그 수강 신청 프리리퀴즈 표인데, 예, 이제 이런 걸 들으려면 뭐 들었어야 돼요? 진작에 이거 들었어야 돼요. 얘 들으려면 뭐 들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얘 들으려면 뭐 들었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얘를 듣고 싶은데 내가 지금 화살을 맞고 있잖아요. 아파갖고 못 들어요. 그래서 얘를 들으려면 진작에 누굴 들어야 되냐? 얘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그때 강해져서 얘를 들으러 와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H라는 게 되게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태그가. 예, 여기 그 사이클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이클이 있으면은 절대 그 무엇도 처음에 들을 수가 없을 테니까 수강 신청 안 돼요. 얘는 없는 과목이죠. 예, 그래서 수강 신청 프리리퀴즈 표, 그러니까 선수 과목 표는 반드시 DH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 방향 그래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생활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은 대그가 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위상증렬이 뭔지 알았으니까 두 번째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예, 두 번째 문제 이름은 ACM 크래프트인데, 예, 이거 많이 친숙하시죠? 1페이지에 보면, 백준 1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로 있는 문제가 ACM 크래프트예요. 예, 이 문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적어놨죠? 문제가 길어서 링크로 대체합니다. 네, 링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링크로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오세요. 예, 시작. 제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너무 짧나? 예, 2분 30초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컴퓨터 켜셔서 혹은 핸드폰을 여셔서 백준 사이트 접속해서 문제 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섯 번째 문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ACM 크래프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이 주소창에 이거 치셔도 되고, 주소 검색창에다가 1005라고 치셔도 됩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도 안 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문제 이해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마 대충 다 읽어보셨을 테니까, 예, 뭐 제가 자료 미리 올려드렸으니까 미리 읽어보셨죠? 예, 그렇게 믿고 문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N개의 건물이 존재해요. 여기 예시 그림에서는 4개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1번 건물, 2번 건물, 3번, 4번 건물, 이렇게 4개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건물마다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주어져요. 1번 건물을 지을 때는 10초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0초, 그래야 1번 건물이 완성된다. 10초 있다가 1번 건물이 완성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번을 짓고 나면 2번과 3번을 같이 지을 수가 있어요. 2번도 올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짓기 시작하고, 3번도 짓기 시작하고, 이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당연히 동시에 짓기 시작할 수는 있는데 1초 있다가 2번 건물이 먼저 끝나겠죠. 그 다음에 2번 건물이 끝나고 나서 99초 있다가 3번 건물이 끝나겠네요. 왜냐면 얘는 1초가 걸리고 다 짓는데 얘는 다 짓는데 100초가 걸리니까. 예, 그런데 이때 어떤 건물은 그 건물을 짓기 전에 다른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지금 화살표로 보이죠? 2번 건물을 짓기 전에는 1번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3번 건물을 짓기 전에는 1번 건물을 지어야 된대요. 4번 건물을 짓기 전에는 2번과 3번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아무거나 지으면 되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모두 건설이 완료돼야 되네요. 예, 4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얘도 건설이 다 돼야 되고 얘도 다 건설이 돼야 돼요. 그때 이제 특정 번호를 갖는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드는 최소의 시간이 몇 초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예제에서는 4번을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냐 라고 물어봤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 이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번 건물 일단 지어야 될 것 같죠? 무조건 지어야 돼요. 그래서 1번 건물 완공하는데 여기까지 10초 걸렸습니다. 10초. 그리고 2번과 3번 동시에 짓기 시작할 수 있죠? 2번 그리고 3번 동시에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3번까지 완공이 되는데 100초가 걸리죠? 그리고 3번을 다 짓고 나면 4번을 짓기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초. 4번을 다 짓고 나는 데는 120초가 걸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문제 조건에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이 주어지죠.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는 없다.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여기서는 모든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죠. 근데 모든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추강시청이랑 똑같아요. 얘를 지으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를 지으려면 얘가 필요하고 얘를 지으려고 봤는데 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클이 존재하면, 네, 사이클이 있으면 이제 모든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사이클이 있으면 모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조건이죠. 다시 말해서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어요. 그럼 이 그래프 뭐예요? DAG죠. DAG. 기억하셨죠? Directed Acyclic Graph. 방향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는 그래프더라. 그래서 DAG더라.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는 DAG입니다. 예, 이거를 마음속에 두시고 그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고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요? 한번 나이브하게 접근을 해봅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 답을 보여드렸네. 예, 나이브하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4번 건물을 짓고 싶어요. 아까 그 4번 있었잖아요. 4번 건물. 얘를 짓고 싶어요. 근데 얘를 지으려면 누구랑 누구를 완공했었어야 됐냐면 3번이랑 2번을 지었어야 됐었죠. 얘랑 얘를 지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얘를 짓고 나서, 혹은 얘를 짓고 나서, 그런데 얘만 짓는다고 장땡이 아니에요. 얘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얘도 짓고 얘도 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번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이 시점, 이 시점, 4번 건물을 짓기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3번 건물과 2번 건물이 모두 완공됐어야 그 다음에 4번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나이브하게 접근하셔도 돼요. 뭐 재기함수로 짤 수 있을 것 같죠? 왜냐? W로부터 그 특정 번호의 건물이에요. W로부터 이제 나를 짓기 위해 필요한 이 건물들, 너네들도 지어봐. 몇 초가 걸리니? 이제 이거를 재기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재기함수로 푸셔도 되고,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접근이 안 돼요. 왜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를 짓는데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하는 그런 재기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얘를 짓는데도 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얘를 짓는데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함수가 이 노드에 대해서만 여러 개가 호출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DFS로 혹은 재기로 접근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떤 특정한 건물을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가장 빨리 이 건물을 완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짓든지 간에 항상 특정한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가장 빠른 시간, 이 시간은 변하지가 않아요. 완공하는 데 드는 가장 빠른 시간. 그리고 사실 그거를 W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동적 계획법의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를 쓸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쓸 거냐? 그러면은 테이블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dp v는 v 정점에 해당하는 건물을 다 완공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DP가 가능해요. 예, V 정점에 해당하는 건물을 완공하는 데에 걸리는 최소 시각. 그렇습니다. V 정점에 해당하는 건물을 완공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우리가 DPV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DPV는 어떻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DPV 얘는 어떻게 채우죠? V 정점에 해당하는 건물을 완공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에요. 얘를 완공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 V가 있어요. 이 전에 얘랑 아이고 죄송해요, 화살표가 아니에요. 얘를 지어야 된대요. 얘랑 A랑 B랑 C를 이 세 개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V를 완공하는데 이 V에 해당하는 건물을 완공하는데 걸린 최소 시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이 V를 지어야 되겠죠. 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지어야 돼요. 얘가 100초 걸린다 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100초는 필요해요. 얘가 뭐 10초가 걸린다 그러면은 뭐가 됐든지 10초는 필요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하건. 그래서 여기다가 V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 그 타임 V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필요해요. V를 짓는데 걸리는 시간, 타임 V. 얘는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얘도 지었어야 됐죠. 얘도 지었어야 됐죠. 얘도 지었어야 됐어요. 그럼 V를 짓기 시작할 때 이때 그 시간이 언제가 되냐? 얘를 완공해서, 그렇죠, 얘를 완공해서 그때 완공한 시각, 그 시각 혹은 얘를 완공하는데 걸린 시각, 얘를 완공하는데 걸린 시각, 뭘 갖다 써야 될까요? 첫 번째 건물 완공하는데 이만큼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V는 이 뒤쪽에서만 짓기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못 짓죠.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자, 두 번째 건물이 있어서 여기에 완공이 됐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건물은 이렇게 완공이 됐고 두 번째 건물은 이 시각에 완공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건물 여기 완공됐으니까 V 여기서부터 짓기 시작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여기서부터 V 못 지어요. 이거 안 돼요. 못 짓습니다. 왜 못 지어요? 1번이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V는 여기서 못 지어요. 반드시 여기서만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이후로만. 물론 3번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3번이 만약에 이때 이 시각에 완공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V는 언제 지을 수 있어요? 이때? 이때 못 지어요. 이때 못 짓습니다. 이 시각에 V를 짓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3번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3번은 아무리 빨라야 이 시각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V도 이 이후에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감이 오셨죠? 여기서 뭘 더해야 될까요? 예, 맥스 DP U를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더해야 돼요. 그쵸? 이전 건물들. 단 이때 어떤 V에 대해서 더해야 되냐면 UV가 정점쌍에 있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예, UV가 간선쌍에 있는 이러한 간선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그냥 기호가 어려운 것 뿐이지 겁낼 필요가 없어요. V가 있으면 얘가 지금 화살 맞고 있잖아요. 이 화살을 쏜 친구들, 이 친구들에 대해서 DP 값을 다 본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맥스 값을 취하고 여기서부터 짓기 시작했어야 DPV가 채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V가 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나한테 화살을 쏜 친구들, 얘네들이 지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중에서 맥스 값, 이거 두 개를 한 게 V가 아무리 빨라봐야 여기서 완공이 되더라,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DPV를 채우려면, V라는 이 정점에 대한 DP 값을 알려면 네, 그렇습니다. 요구되는 건물 중에 가장 오래 걸리는 것까지 지어줘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렸죠. 1번 건물, 2번 건물 이렇게 있어요. 2번 건물 지금 끝났잖아요. 근데 V가 2번 건물 끝나고 지어야 된대요. 그렇다고 해서 V를 여기서 지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V를 짓기 시작할 수가 있나요?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V를 여기서 짓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1번 건물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잖아요. 지금 1번 건물 다 지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어지기도 전에 V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3번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1번 건물이 여기서 끝난다고 해서 V를 여기서 시작할 수가 없죠. 반드시 V 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지어지고 나서 이때부터 V가 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어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V는 아무리 빨라봐야 이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맥시멈, 자기한테 화살을 쏜 친구들, 내 전에 필요한 건물들, 맥시멈, 내 전에 필요한 건물들의 DP값,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빨라봐야. 그리고 V를 다 짓는 데는 결국에 자기를 짓는데, V라는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이 타임 V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여기 플러스 타임 V, 이만큼의 시각이 걸려야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빨라봐야. 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여기서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 DPV를 채우려면 적어도 무슨 값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화살을 쏜 이 친구들, 얘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DP 테이블은 어떤 식으로 채워야 돼요? 무슨 순서로 채워야 돼요? 얘를 먼저 채울 수 있어요? 얘를 채우기 전에 이 V를 먼저 채울 수가 있나요? 안 되죠. 예, 이 순서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얘를 먼저 채웠어야 V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화살표 관계들이 있을 때 이 친구는 반드시 얘가 채워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비로소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모든 화살표 쌍들에 대해서 그러하죠. 예, 아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어요? 앞에 줄 세우기, 거기서 봤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채우는 순서가 결국에는 줄을 세우는 순서랑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위상증렬 순서랑 똑같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 테이블을 채우려면 위상증렬 순서로 정점들을 본 다음에 그 정점들의 DP 값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DP 값을 채우려면 내 전에 지어져야 하는 건물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들은 미리 채워져 있었어야 됐죠. 그 건물을 미리 채우기 위해서는 이 위상증렬 순서대로 본다면 내가 맞는 순서대로 채울 수가 있더라. 예,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시간 복잡도는 뻔하죠. 그냥 위상증렬 하는데 걸리는 시간 플러스 DP 테이블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 데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드냐? 얘를 채울 때는 나의 인디그리 개수만큼, 나한테 들어오는 화살, 내가 맞고 있는 화살 수만큼만 보면 되잖아요. DP 값을, 테이블을.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정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학적으로 좀 다시 써드릴게요.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각은 이 DP 테이블만을 위상증렬 하는데 걸리는 시간 빼고, 이 DP 테이블만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각은 어떻게 되냐? 전체 정점에 대해서 인디그리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인디그리 이렇게 쓸게요. 인디그리의 개수를 세요. 정점에 대해서, 모든 정점에 대해서. 예, 인디그리 개수를 세면 이만큼의 DP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셀을 참조하고 있잖아요. 이 V에 대해서 참조하고 있는 셀은 이만큼이에요. 내 인디그리 개수, 그만큼 참조하고 있잖아요. V에 대해서 이만큼 참조하고 있어요. 그럼 얘를 모든 V에 대해서 더하게 되면 이 DP 테이블을 채우는데 걸리는 시각만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예요? 그냥 정점 간선의 개수죠. 예,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간선 하나가, 아이고 죄송해요, 이 화살표 아니에요. 어떤 간선 하나가 이 인디그리에 기여를 하려면 누구한테만 기여해요? 얘한테만 기여하잖아요. 어떤 간선 하나가 V1의 인디그리도 되고 V2의 인디그리도 될 수는 없어요. 이 간선 하나는 반드시 어떤 V1 하나에만 인디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전부 다 모아주면 모든 간선들을 다 한 번씩만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간선의 카디널리티, 그러니까 간선 집합의 개수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아까 위상증렬 하는데 V 더하기 이만큼이 걸렸어요. DP 테이블 채우는데 이만큼 걸렸으니까 시간 복잡도는 별로 달라질 거 없죠?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 예, 대그에서 DP, 즉 사이클이 없는 이 그래프, 방향 그래프에서 다이나믹 테이블,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 DP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거면 위상증렬 순서대로 테이블을 채우면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증렬을 하면서 DP 테이블 채우시면 돼요. 예, 간단하죠. 예, 이것도 나중에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감을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 문제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면.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시고, 예, 벌써 50분이 됐기 때문에 다시 10분 쉬고 9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아니지. 네,
쉬는 시간에 갖고 10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위상정렬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SCC를 아는데 위상정렬만 몰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이빠이 하시면 됩니다. 예.